이번 시간에는 고려인 까레이스키죠. 까레이스키의 강제 이주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만주, 연해주 이러한 부분들은 한민족의 그 어떤 삶의 터전이었죠. 그리고 국가를 건설하기도 했죠. 그러한 것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 수는 없고요. 조선 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가난, 폭정, 탐관오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선의 농민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조선 말의 상황에서 함경도에 있는 주민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그냥 비어있는 연해주 공간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에는 13가구가 두만강을 넘어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63년에. 그것 말고도 많은 숫자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또 1869년에 대기근이 있었고 홍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폭정까지 시달린 1만여 명의 백성들은 집단으로 조선을 탈출해서 연해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얼어붙은 동토이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농지를 개간해서 벼농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학교라는 것이 아직 극히 양반들에게만 허용이 됐죠. 그렇지만 여기에 건너간 까레이스키들은 고려인이라고 얘기해야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의 학교를 세우고 자녀를 학교를 보냈습니다. 당시 이제 제정 러시아죠. 러시아 입장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구도 그 연해주 지방 또 시베리아 상당히 희박하고 그 넓은 땅을 한인들이 와서 조선인들이 와서 개간을 하고 이러한 일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것은 그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든가 또는 일본의 침략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또 이후에 영토 분쟁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 때문에 경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개간을 하고 그것을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입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또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이 완전히 없어지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또 항일투쟁을 하는 사람까지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세우고 또 출판사를 세우고 또 극장을 세우고 그러한 것들을 전부 한국어로 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일에 대한 경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이 한인들을 발판으로 곧 몰려올 것이고, 이들은 또 독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까지 어렵게 개간했던 토지들을 다 빼앗기고요,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정 러시아가 1917년에 붕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 무렵에 한인 그 숫자, 그러니까 고려인 까레이스키의 숫자는 10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의 그 포지션은 어떤 거였냐면요, 소련 정권이 들어서면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독립을 시켜줄 것이다. 또 실제로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죠. 그래서 그 러시아 혁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됩니다. 1918년에 일본군이 연해주를 파병을 하자 소련군하고 협력을 해서 5년간의 일본과의 전투에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소련 정권이 수립한 이후에 독립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혁명이 성공하자 곧바로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은 퇴거를 명받습니다. 이주가 실행되기 전 단계에서요, 그 전해에는 한인 지도자를 대부분 그 누명을 씌워서 총살형으로 제거해 버립니다. 거의 무슨 재판 이러한 형식도 지켜지지 않고요, 대부분 날조된 죄명으로 제거가 됩니다. 대부분 죄명은 일본 앞잡이라든지 아니면 반혁명분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애초에 그 러시아 혁명 세력은, 소련 정권은
그 독립을 시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통일전선 전술이죠. 그러니까 그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재연합, 그러니까 모든 세력을 연합한다는 그러한 측면이죠. 그런데 이제 공산당의 전략을 그 당시에 그 한인들이 잘 알질 못했겠죠. 그래서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소련 내무위원회 자료를 보면은요, 강제 이주의 그 사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까레이스키는 일본 스파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 일본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본 사람들이 연해주에 들어와서 한인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권과 뭐 지역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야 한다. 이런 보고서대로 이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1937년에 강제 퇴거가요 대단히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0월 25일 가을이죠. 10월 20일 극동 지역의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들 36,442가구 17만 명 열차에 실어서 강제로 퇴거시킵니다. 11월 초까지 또 700명을 추가해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또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2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1938년부터 46년까지요, 시베리아 전 영역에 있는 모든 조선인들을 상대로 1946년까지 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우리가 좀 잘 아는 거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실어가지고 강제로 이제 실어 날르는 1937년도의 일만 우리가 이제 주로 알고 있죠. 강제 이주의 참상은 정말 그 잔혹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40여일간 6,000km를 이주를 시키는데요. 그게 그 지금과 같이 열차의 속도가 빠른 거 아니었습니다. 거의 달려가는 것보다 약간 빠르거나 비슷한 정도의 속도로 가는 거죠. 그 40여일 동안에 가축 운반용 화물 열차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송됩니다. 화장실이 없고요. 냉난방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 2주 기간 동안에 아까 17만 한 2천여 명 정도가 1차로다가 수송이 됐다고 했죠.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굶어 죽기도 했고요. 질병이 돌아서 그 열악한 그 열차 안에서 홍역이 번지면은 그 당시 수송당하는 60%의 아동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고요. 또 노약자들도 그 안에서 어떤 그 대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쓰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바로 뛰어나가서 그 벌판에서 대소변을 봐야 하고요. 또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시체를 묻어줘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절망, 공포, 체념, 이러한 것이 이렇게 엄습하는 열차 안에서 거의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그러한 화물 열차 안에서 한인들이 40여일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긴 까레이스키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곳곳으로 이주당합니다.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는데요. 약속했던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과 톡을 해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의 겨울이라는 것이 굉장히 너무너무 춥지 않습니까? 겨울을 나고 또 그 건조한 그 비도 잘 오지 않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날씨, 그 제한된 지역의 주거 제한과 통행 제한을 당합니다. 그런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한인들은요, 특유의 근면함으로 그러한 그 건조하고 척박하고 또 추운 지역에 벼농사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쌀이 재배가 되게 되고요. 목화 재배에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저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딜 가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상당히 애쓰지 않습니까? 조선 500년 동안 그 교육에 대한
욕구가 모조리 차단된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에 힘씁니다. 그리고 나서 스탈린 사망이 되면서 거주 제한이 풀리게 되자 자녀들을 바로 대학에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까레이스키들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은요, 소수민족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그 2세대, 3세대가 내려가면서 교사, 기사, 뭐 이러한 식으로 전문직으로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단연 돋보이는 수치입니다. 55%가 전문직으로 까레이스키들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끊임없이 한인들은, 까레이스키들은 우리말을 전수를 하고요, 한국인의 정체성 교육을 유지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1991년에 그 연방 소련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까레이스키들은 다시 또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소련, 소비에트에 있었을 때는 이제 러시아 백인들이 1등 국민이고 나머지는 그 아래서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살아가는 형태였겠죠. 우즈베키스탄이든 카자흐스탄이든 뭐 이런 데서. 그랬을 때 고려인들은 좀 전문직으로 진출하고 또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또 사회적 지위도 오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응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중앙아시아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1등 국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책은 이민족을 배척하고 추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상대적으로 전문직에 많이 진출해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고려인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탄압을 하고 배척을 하고, 이러한 것이 기본 정서이고 이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까레이스키들은 할 수 없이 다시 그 강제로 이주당하기 전 사회, 그러니까 연해주로, 블라디보스토크나 연해주로 다시, 또 시베리아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 일부가 또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몇 세대, 4, 5세대, 몇 세대에 걸치는 이 까레이스키들의 그 혼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까레이스키인가? 아니면 나는 소련인인가? 아니면 나는 중앙아시아인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그 혼란, 그리고 거주지에 대한 혼란, 자기가 나고 자란 것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자기가 일군 재산들, 사회적 지위들을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실망감, 그러한 고통, 이런 거를 모두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까레이스키들이 약 50만 명이 존재하는데요. 시베리아, 연해주 쪽, 뭐 여러 군데에 있어서 존재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까지 존재한다고요.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한 8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까레이스키들 마을을 가보면은 안산이나 이런 데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평등하게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특유한 차별이 있죠. 또 그리고 배타적인 그러한 게 있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모진 차별을 당하고 역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까레이스키들, 이 사람들이 남인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까레이스키들의 고통에 대한 것들, 그리고 탄압에 대한 것들, 스탈린에 의한 탄압, 이러한 것들이 잘 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북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정통성을 오직 김일성 정권에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까레이스키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증이나 역사, 이런 걸 잘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나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아와서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그러한 역사 정리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최근 언론기관에서 많이 하지만 좀 더 학계에서 좀 전문적으로 해야 하고요. 또 정책적으로 이들에 대한 배려나 또 돌아왔을 때의 적응, 또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에 대한 뒷받침이 많이 돼야 합니다. 까레이스키 뿐만 아니라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남미로 이민 간 사람들,
또 그리고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정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바쁘게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좀 이러한 것도 돌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